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기틀이 다시금 요동치던 숙종대왕의 치세,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한양 도성에 은은하게 퍼져나가던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 잠들지 못하던 숙종께서는 가슴속 답답함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임금께서는 몸소 룡포를 벗어 던지고 낡은 무명 도포의 갓을 깊게 눌러쓴 채 호위 무사 하나 대동하지 않고 궐문 밖을 나섰습니다. 백성의 고단한 삶을 직접 눈에 담고 그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한양의 뒷골목은 궁궐의 정적과는 또 다른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숙종께서는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다 도성 변방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바람에 사가버린 석가래가 겨우 지붕을 지탱하고 있었고 문틈으로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새어나와 눈 쌓인 마당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께서는 이끌리듯 문을 두드리셨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헬쑥한 안색의 한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록 해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기상만큼은 태상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숙종께서는 길을 잃은 선비라 자신을 속이며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셨고 선비는 흔쾌히 임금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채몇건과 낡은 벼루가 전부일 정도로 몹시 가난했으나 선비는 귀한 손님이 왔다며 부엌에서 거친 탁주 한 사발과 말린 나물 몇 점을 내어놓았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떨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들이우던 그 밤, 술잔이 몇 차례 오가자 숙종께서는 넌지시 나라의 정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비의 눈빛이 돌연 날카롭게 빛나더니 임금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파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임금이 들어서는 안 될, 아니 들을 수 없었던 백성들의 피 맺힌 절규이자 조정을 향한 서슬 퍼런 경고였습니다. 선비는 임금의 무능함을 꾸짖고 관리들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조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야만 백성이 살 수 있다는 대형무도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숙종께서는 순간 분노로 몸이 떨렸으나 선비의 논리정연한 비판과 그 기저에 깔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인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그 밤, 조선의 지종과 이름 없는 가난한 선비 사이에서 오간 이 금기된 대화는 훗날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불씨가 되는데 과연 숙종은 자신을 비판하는 이 당돌한 선비에게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밤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부 여기 조선의 밤을 뒤흔든 서늘하고도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하늘 아래 기운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도 같았던 시절, 숙종대왕의 치세였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지나간다는 깊은 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며 한양 도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화려한 단청 아래 앉아 계신 임금의 마음은 어찌 그리도 타들어가는지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성이는 발걸음 소리만이 대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구나. 궐 안의 공기가 마치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숙종께서는 가슴을 치며 탄식하셨습니다. 신료들이 올리는 상소문은 죄다 당파의 이익을 위한 말장난뿐이요. 칭송하는 말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들의 향연에 진절머리가 난 숙종께서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 직접 보아야겠다. 내 백성이 흘리는 눈물이 어떤 색인지, 그들이 뱉는 한숨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겠다. 그리하여 지종께서는 몸에 두른 붉은 용포를 벗어 던지셨습니다. 대신 색이 바래고 올이 듬성듬성 풀린 낡은 무명도포를 걸치셨지요. 머리에는 가끈히 달아빠진 갓을 푹 눌러 쓰시니 영락없는 낙향한 선비 꼴이었습니다. 호위하는 무사 하나 없이 내관 하나 대동하지 않고 홀로 거래 쪽문을 나서는 임금의 뒷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궁궐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뒷골목은 스산한 바람만이 주인이었습니다. 저 멀리게 짖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술 취한 자들의 고함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 백성들의 고단한 삶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숙종께서는 진흙탕을 밟으며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기와집들이 늘어선 북촌을 지나
쓰러져가는 초가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도성 끝자락까지 발길이 닿으셨지요. 그때였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흙담 너머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한 초가집 한 채가 임금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바람에 사가버린 석가래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 겨우 지붕을 이고 있었고 문틈으로는 다 타들어가는 등잔불 하나가 새어나와 눈 쌓인 마당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아직 깨어있는 자가 있단 말인가. 임금께서는 홀린 듯 그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나직하면서도 새를 긁는 듯 짱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낳았으되 백성이 하늘을 섬기지 못하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글 읽는 소리였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잊으려는 듯 절박하게 내뱉는 그 소리에 숙종께서는 묘한 이끌림을 느끼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살인문을 밀고 들어가 헛기침을 하셨지요.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과객인데 날은 저물고 눈 빠른 것에 지니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소.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이는 헬쑥한 안색의 한 선비였습니다.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눈밑이 검게 패였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샛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아빠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기상만큼은 천하를 호령할 장군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선비는 숙종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추한 곳이나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이오. 들어오시오. 방 안으로 들어선 숙종께서는 기가 찼습니다. 세간살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벼루 하나, 그리고 기퉁이가 깨진 물그릇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이라 엉덩이를 붙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이 빠진 사발에 거친 탁주 한 잔과 말라 비틀어진 나물 몇 점을 내어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것이 이것뿐이오.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니 이해하시오. 숙종께서는 선비가 내어준 탁주를 단숨에 들이키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술맛이 어찌나 시큼하고 떫은지 궁중에서 마시던 향기로운 청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 거친 술 한 잔에 언 몸이 녹고 선비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녹는 듯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촛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 갈 무렵 숙종께서는 넌지시 운을 떼셨습니다. 보아하니 글을 깨나 읽으신 듯한데 어찌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이리 초야에 묻혀 계시오. 듣자 하니 조정에서는 인재를 구한다고 난리라던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비의 손이 멈칫하더니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텅하고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들어 숙종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서늘한지 천하의 숙종께서도 순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인재를 구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하시는구려. 선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조정에 앉아있는 자들은 인재가 아니라 도적대요.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자기 배를 채우는 거머리들이란 말이오. 임금이라는 자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 들어앉아 간신들의 혀 놀림에 놀아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오. 숙종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임금 면전에서 그것도 임금을 임금이라는 자라칭하며 모욕하다니.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숙종께서는 꾹 참으셨습니다. 이 선비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좀 심한 것 아니오. 그래도 금상께서는 성군이 되려 노력하신다고 들었소만. 숙종이 짐짓 변명하듯 말하자 선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군, 노력, 그 노력이란 것이 고작 당파를 갈아치우는 환국, 노름이란 말이오. 오늘은 서인을 죽이고 내일은 남인을 죽이며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성군의 도리란 말이오. 임금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백성들의 등은 터지고 국가는 비어가는데 그게 무슨 얼어 죽을 성군이란 말이오. 선비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한꺼번에 토해내려는 듯했습니다. 보시오. 선비 양반. 내 말 한번 들어보시오. 지금 조선의 근간은 썩었소.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치기를 한다고 나무가 살아나겠소. 아니오. 다 뒤집어야 하오.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단 말이오. 임금이 제구시를 못하면 갈아치우고 관리가 도둑질을 하면 목을 베어야 백성이 사는 법이오. 지금 이 나라는 혁명이 필요하단 말이오. 혁명. 그 단어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을 때 밖에 서는 것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렸습니다. 숙종께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의 말이었습니다. 대역부도한 말이라 당장 밖으로 끌어내 참수하여도 할 말이 없는 언사였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숙종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치욕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토록 헐벗고 굶주린 선비가 나라를 걱정하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데 정작 나라의 주인인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선비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임금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선비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술사발을 다시 들이켰습니다. 탁주가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옷깃을 적셨습니다. 내일이 울분을 토해보았자 무엇하겠소. 내일이면 또다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책이나 읽어야 할 팔자인 것을. 하지만 당신도 잘 들으시오. 백성은 바보가 아니오.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언젠가 저들이 들고 일어나면 임금이고 나발이고 다 쓸려나갈 것이오. 명심하시오. 숙종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선비의 서슬 퍼런 경고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임금의 정체를 까맣게 모른 채 나라를 뒤엎자 외치는 이 당돌한 선비.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는 조선의 지존. 이 기막히고도 위험한 술자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위태로워져만 갔습니다. 그때 숙종께서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여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길 잃은 과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선비는 의아한 듯 숙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려 하오? 묘비명예라도 새겨주려 하오. 내 이름은 김만중이라 하오. 김만중. 숙종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이름을 되뇌며 임금께서는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과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선비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선비의 말을 들은 임금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문풍지가 다시 한 번 거세게 울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그 위태로운 술상머리에서 숨을 멈추었지요. 나라를 갈아엎어야 한다며 눈을 부라리는 선비와 그 말을 듣고 낯빛이 서늘하게 굳어버린 임금 숙종.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어찌나 팽팽한지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바람조차 감히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숙종이 누구입니까? 14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그 섯을 퍼런 신하들을 쥐락펴락하며 환국을 거듭해 왕권을 다진 호랑이 같은 군주가 아닙니까? 그런 임금의 면전에서 비록 정체를 모른다 하나 영모나 다름없는 소리를 내뱉었으니 보통 같았으면 당장 금군을 불러 목을 쳐도 시원찮을 일이지요. 숙종의 손이 도포 자락 아래 숨겨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말입니다. 이보시오. 선비, 숙종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고도 무거운지 방 안에 흔들리던 촛불마저 잠시 멈칫하는 듯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참으로 위험천만하구려. 나라를 뒤엎다니. 지금 임금이 눈과 귀가 멀었다 하였소. 허면 그대는 임금의 목을 치고 새로운 왕이라도 세우겠다는 게요. 숙종의 눈매가 날카롭게 선비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사리를 재는 시험이자 여차하면 허리춤에 숨긴 호신용 단검을 뽑겠다는 경고였지요. 헌데 이 선비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그는 픽하고 헛웃음을 짓더니 입 빠진 사발에 남은 탁주를 꿀꺽 들이켜고는 손등으로 입가를 벅벅 닦아내는 것입니다. 목을 쳐. 허허, 이 양반보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 줄 아시오? 내 말은 그 썩어 빠진 조정의 판을 갈아엎자는 게지 임금의 목을 베자는 게 아니오. 허나 선비가 쾅 하고 다시금 상을 내려쳤습니다. 낡은 상다리가 휘청거리고 촛농이 툭 떨어졌습니다. 임금도 죄가 없지 않소. 구중궁궐 깊은 곳에 들어앉아 아첨하는 간신배들의 치마폭에 쌓여 백성이 흙을 파먹는지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지 모르고 있으니 그게 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오.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면 그게 허수아비지 어찌 나라의 어버이라 하겠소. 숙종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때리는 부끄러움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복 차림으로 미행을 나왔으나 실상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밑바닥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돌던 흉흉한 소문들이 눈앞에 이 비쩍 마른 선비의 입을 통해 비수가 되어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숙종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짐짓단청을 부리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대가 보기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오? 그토록 울분을 토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선비는 퀭한 눈을 들어 흙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틈 사이로 밤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처참한 꼴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 아비가 얼어 죽었소.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관아에 낼 세금을 못 내어 옥살이를 하다가 그 찬 바닥에서 입이 돌아간 채 죽었단 말이오. 쌀 한 톨 구경 못한 지가 반년인데 관아 놈들은 죽은 사람 목까지 군포를 내라며 안방을 뒤지고 솥단지까지 떼어갔소. 이게 나 하나만의 일이겠소? 저 아래 마을 김서방은 딸을 팔았고 박노인은 목을 매달았소. 그런데도 한양의 높은 양반네들은 기생 끼고 술판이나 버리고 있겠지. 내 그 꼴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잠을 이룰 수가 없소이다. 선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탁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술이 아니라 피눈물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어 숙종의 빈잔에 따랐습니다. 쪼르르 하는 소리가 유난히도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손님, 내 말이 과했소. 오늘 처음 본 양반에게 죽을 소리를 해댔구려. 이 술이나 한 잔 드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술이 될지도 모르니 숙종은 그 술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싸구려 탁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는 그 어떤 명주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시큼하고 텁텁한 맛, 그것은 백성들의 눈물만이었고 고통의 맛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식도를 태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토록 벼랑 끝으로 내몰았구나. 숙종은 아무 말 없이 빈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다다라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두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울분을 다 토해내어 지쳤고 하나는 그 울분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위태로운 대화가 끝을 맺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숙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돗자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선비, 그대의 말, 뼛속 깊이 새겨듣겠소. 오늘 밤 신세가 많았소. 선비는 고개를 떨군 채 손만 휘이 저었습니다. 가시오. 날이 밝으면 관아 놈들이 또 들이닥칠 테니 괜한 봉변당하지 말고 어서 가시오. 숙종은 품 안을 뒤적여 엽전 꾸러미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돈 몇 푼으로 이 선비의 분노와 슬픔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차고 있던 옥으로 된 가끈 장식을 몰래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비가 보지 않는 사이 낡은 책 더미 사이에 그것을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숙종의 등 뒤로 찬 새벽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찢어진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숙종은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그 초라한 방문을 돌아보았습니다. 문살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선비의 등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소나무처럼 위태롭지만 꼿꼿했습니다. 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이 나라가 그대의 술맛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숙종은 입속말로 다짐하며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으나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종이 떠나고 난 뒤 날이 밝자마자 선비의 집에 들이닥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비가 보지 못한 사이책 틈에 끼워져 있던 임금의 상징이 새겨진 옥 장식을 발견하고 마는데 과연 선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의 정표가 그를 살릴까요? 아니면 역모의 증거가 되어 그를 죽음으로 내몰까요? 자, 이제 귀를 기울이시게.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 선비의 초가집 마당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단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네. 닭이 회를 치며 울기도 전이었소. 선비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으나 머리맡에 놓인 그 옥 장식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 탓인지 가위 눌린 듯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 창호지문 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드는데
갑자기 살인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났소. 이놈. 죄인 김씨는 썩 나오너라. 고함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었소. 붉은 상모를 쓴 번거지를 눌러쓰고 손에는 육모방망이를 든 그들의 표정은 굶주린 늑대떼와 다를 바 없었지. 영문도 모른 채 방문을 열고 나온 선비는 그대로 멱살이 잡혀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소.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선비가 고개를 들어 항변하려는데 포졸 대장이 선비의 방을 샅샅이 뒤지더니 이내 무언가를 들고 나오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소. 그것은 바로 간밤에 그 기인이 책 틈에 끼워두고 간 옥 장식이었소. 새벽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옥에는 5 발톱을 가진 용, 즉 오조룡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으니 이는 오직 임금만이 지닐 수 있는 왕실의 물건이었던 게지. 이런 찢어 죽일 놈. 내 놈이 감히 왕실의 보물을 훔쳐 필시 도성에서 흘러나온 작물을 취했거나 영모를 꾀하는 무리들과 내통한 것이 분명하구나. 포졸 대장의 호통의 선비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소. 아니요.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요. 지난밤 내 집을 찾은 기인이. 선비가 다급히 외쳤으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소. 기인이 주었다고 한들 누가 믿겠소. 이 누추한 초가에 왕실의 물건을 건넬 귀인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더욱 수상쩍은 일로 비칠 뿐이었지. 아니, 오히려 그 귀인이 누구냐 추궁당하다 보면 지난밤 자신과 술을 마신 그 이 대감이라는 자마저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선비의 머리를 스쳤소. 비록 나란히 묘을 함께하긴 했으나 자신의 울분을 들어준 유일한 벗이 아니었던가. 선비는 입을 다물었소.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지만 차라리 도둑으로 몰리는 편이 그 기인을 보호하는 길이라 여겼던 게지. 그렇게 선비는 오라줄에 꽁꽁 묶인 채 마을 사람들의 겁에 질린 시선을 뒤로하고 관아로 끌려갔소.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신장로 위로 선비의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 처량한 모습이 마치 나라를 걱정하다 제 목숨줄을 놓게 생긴 그의 운명 같아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지. 한편 그 시각 궁궐은 어떠했을까? 창덕궁의 깊은 안쪽 대조전의 아침은 평소보다 분주했소. 지난밤 미행을 마치고 돌아온 숙종은 잠 한숨 자지 않고 곧바로 편전으로 향했소. 임금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기이한 활력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 용포를 입는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거침없었소. 상선, 내가 어젯밤 참으로 귀한 스승을 만났다. 숙종이 각 끓여낸 타락죽 한 그릇을 비우며 곁을 지키는 늙은 내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소. 상선은 임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허리를 깊이 숙였소. 스승이라 하시면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내 눈과 귀를 가리던 구중궁궐의 담장을 허물고 썩어 문드러진 이 나라의 살점을 내 눈앞에 들이민 자말이다. 내 그자에게 정표를 주고 왔으니 오늘 중으로 그를 입궐시켜라. 예와 격식을 갖추어 모셔오되 세상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은밀히 움직여야 한다. 숙종은 지난밤 선비가 토해냈던 피 맺힌 절규를 되새기고 있었소. 임금은 눈뜬 장님이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으나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칼과도 같았소. 숙종은 그 선비를 곁에 두고 조정 대신들이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자 결심한 것이오. 어쩌면 그 선비를 통해 탕평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오. 숙종은 내금의장에게 직접 명을 내렸소. 지금 즉시 사복을 한 금군 10명을 대동하고 남산골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찾으라. 그곳에 사는 김광택이라는 선비를 모셔오되 털끝 하나 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어명이다. 말발굽 소리가 궁궐의 돌바닥을 울리며 내금의 군사들이 바람처럼 도성을 빠져나갔소. 임금의 명을 받은 그들의 움직임은 질풍과도 같았으나 운명의 장난은 야속하게도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소. 다시 장면을 돌려 관아의 형장으로 가보십시다. 관아의 사또는 아침부터 행제를 했다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소. 포졸 대장이 바친 옥 장식을 손에 들고 요리조리 뜯어보는데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소. 허허, 이것 보라. 이것은 외사 물건이 아니다. 도성 내에서도 보기 드문 최상품 옥이야. 게다가 용문양 좀 보게. 필시 대궐에서 나온 물건이 틀림없어.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내 출세길이 열리겠구나. 사또는 옥 장식을 품에 갈무리하고는 형틀에 묶인 선비를 내려다보았소. 선비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표독스러운 눈빛을 쏘아보며 무릎 꿇려 있었지. 내 이놈. 바른대로 고하거라.
이 귀한 물건을 어디서 훔쳤느냐? 아니면 어느 역적놈의 심부름을 하던 게냐? 훔치지 않았소. 내 집을 찾은 손님이 두고 간 것이오. 이런 발칙한 놈. 내 놈 같은 남산골 딸깍바리에게 이런 기물을 주고 갈 손님이 누구란 말이냐? 그 손님의 이름을 대라. 선비는 입을 굳게 다물었소. 이름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안다 해도 말할 수 없었소. 그 이 대감이라는 자가 혹여나 왕실의 물건을 빼돌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룻밤 술잔을 나누며 이기투합 한 벗을 팔아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소. 그것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이 선비의 신념이었으니 어찌하겠소. 매우 쳐라. 저 놈의 주둥이에서 나랏잎 물건을 훔쳤다는 자복이 나올 때까지 뼈를 부러뜨려라. 사또의 호령과 함께 형리들이 몽둥이를 치켜들었소. 딱 하는 둔탁한 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선비의 등짝을 후려쳤소.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으나 선비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소. 한 대, 두 대, 매질이 이어질수록 선비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소. 고통 속에서도 그는 지난밤 마주했던 그 이 대감의 얼굴을 떠올렸소. 대감.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이 두고 간 이 물건이 나를 황천길로 이끄는 노잣돈이 되었구려. 허나 원망은 아느리다. 덕분에 내 평생 묵은 체증을 다 토해내고 가는 길이니. 선비의 몽롱한 시야 속으로 사또의 일그러진 웃음이 보였소. 사또는 이 선비를 영모 죄인으로 엮어 조정에 고발하고 그 공으로 승차할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오. 바로 그때였소. 멈추어라.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관아의 대문을 뒤흔들었소. 말발굽 먼지를 휘날리며 관아 마당으로 난입한 이들은 바로 내금이 군사들이었소. 사복을 입었으나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호패와 섯을 퍼런 기세는 감출 수 없는 왕실 호위 무사의 위엄이었소. 내금이장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사또를 향해 마패를 들어보였소. 암행어사 출두는 아니나 어명을 받들고 왔다. 당장 형집행을 멈추고 저 선비를 풀어라.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소. 어명이라니요. 이 자는 왕실의 물건을 훔친 대역죄인이옵니다. 내금이장은 사또의 손에 들린 옥장식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싸늘하게 일갈했소. 훔친 것이 아니다. 주상 전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정표다. 내 놈이 감히 전하의 손님을 형틀에 묶고 매질을 가했느냐. 그 한마디에 관하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소.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선비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귀를 의심했소. 주상 전하? 하사하신 정표? 그렇다면 어젯밤 나와 술상을 마주하고 내 욕지거리를 웃으며 듣던 그자가 바로 선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소. 자신이 임금의 면전에서 임금은 눈뜬 장님이라 욕하고 나라를 뒤엎어야 한다고 소리쳤다는 사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소. 매질이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지. 영모 죄인으로 몰려 죽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능멸한 죄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 찰나 선비는 그만 정신을 잃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소. 내금이장은 기절한 선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소. 그리고 사색이 된 사또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지며 말했소. 내 죄는 추후 의금부에서 엄히 물을 것이다. 축 늘어진 선비를 말에 태운 내금이 군사들은 다시 궁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소.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었으니 정신을 잃은 선비가 깨어날 곳은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초가집도 피비린내 나는 관아의 형장도 아니었소. 화려한 단청과 은은한 향이 감도는 구중궁궐의 깊은 곳, 임금의 시선이 닿는 바로 그곳일 터였지. 과연 눈을 뜬 선비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신의 목을 칠망나니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술상을 다시 차린 임금이 기다리고 있을까? 임금의 정체를 알아버린 선비는 이제 어찌 처신해야 한단 말인가? 이 기막힌 대명과 선비의 생사를 건 아련은 관아의 흙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정신을 잃었던 선비가 다시 눈을 뜬 곳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네. 코끝을 스치는 냄새부터가 달랐지. 곰팡내와 피비린내는 온데간데 없고 은은한 백단향 냄새와 귀한 약재다리는 내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어. 선비는 앓는 소리를 내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자신이 이미 죽어저승의 어느 귀한 곳에 와 있는가 착각할 뻔했소. 천장에는 오색 찬란한 연꽃문의 단청이 춤을 추듯 그려져 있었고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거친 삼배가 아니라 살결에 닿는 느낌조차 황송한 명주 이불이었으니 말이야. 몸을 일으키려던 선비는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소.
엉덩이와 등짝에 불이 난 듯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이지. 그제야 지난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소. 내가 관아에서 매질을 당하다가 내금이장이 들이닥쳤고 그 옥장식이 선비의 얼굴이 순식간에 햇가루를 뿌린 듯 하얗게 질렸네.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젯밤 주막으로 거슬러 올라갔지. 세상에. 내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던 그 이 대감이 임금님이라니. 내가 임금님의 면전에서 눈뜬 장님이라 욕을 하고 나라를 뒤엎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단 말인가. 선비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바닥으로 고꾸라졌소. 차라리 관아에서 맞아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영모 죄인도 모자라 임금을 직접 능멸했으니 이는 삼족을 멸하고도 남을 대죄 중의 대죄가 아니겠는가. 이제 곧 저 문이 열리고 망나니가 들어와 자신의 목을 칠 것이라 생각하니 오금이 저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소. 그때였소. 드르륵 하고 문살 고운 미닫이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네. 망나니의 섰을 퍼런 칼날을 예상하고 눈을 질끈 감았던 선비의 귀에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소. 깨어나셨습니까? 살며시 눈을 뜨니 수염이 없는 하얀 얼굴의 사내가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있었소. 푸른 관복을 입은 그는 걸내의 살림을 맡아보는 내관이었지. 뒤이어 궁녀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와 정갈한 옷가지를 들고 줄지어 들어왔소.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선비가 바들바들 떨며 엎드리자 내관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선비를 부축했소.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옥체에 묻은 피와 먼지를 씻어내고 의관을 정제한 뒤 드시지요. 주상 전하를 아련하는데 꾀죄죄한 몰골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련이라니. 형장이 아니라 아련이라니. 선비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거부할 힘도 없었소. 궁녀들의 손길에 이끌려 몸을 씻고 상처에는 귀한 금창약을 바른 뒤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달인 비단 도포를 걸치니 영락없는 고관대작의 풍채가 났소. 허나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되어버린 숯검정 같았지. 준비를 마친 선비는 내관의 뒤를 따라 궐 안을 걷기 시작했소. 구불구불 이어진 회랑을 지나며 보이는 풍경은 웅장하기 그지없었네. 기와지붕의 곡선은 하늘을 찌르듯 날렵했고 곳곳에 서 있는 호위 무사들의 창검은 햇빛을 받아 번뜩였소. 평소라면 그 위험에 감탄하며 시 한 수 읊었겠지만 지금은 저 창검들이 모두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만 같아 다리가 후들거렸지. 마침내 내관이 멈춰선 곳은 임금이 정무를 보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은밀한 손님을 만나는 편전의 후원이었소. 정자 아래 연못에는 잉어들이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었지만 정자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소. 들라 하시옵니다. 내관의 안내에 따라 선비는 떨리는 걸음을 옮겨 정자 위로 올라갔소. 발을 걷어 올리자 그곳에는 한 사내가 등을 돌린 채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었소. 붉은 골룡포가 아닌 편안한 평복 차림이었지만 그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산과도 같았지.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렸소. 선비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네. 어젯밤 주막의 희미한 등불 아래서 껄껄 웃으며 술을 따라주던 그 이대감. 아니, 조선의 지존, 숙종대왕이 그곳에 서 있었소. 선비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찧었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말이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신이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지존을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혀를 놀렸으니 부디 당장 저의 목을 베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시옵소서. 선비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가 뒤섞여 갈라지고 있었소.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바닥을 적셨지. 그런데 잠시 후 머리 위에서 낯익은 그러나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소. 허허, 어제는 그리도 기세가 등등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 쥐새끼처럼 떨고 있는가. 나를 눈뜬 장님이라 칭하며 호통치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느냔 말이다. 선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소. 소신은 술기운에 미쳐 감히 고개를 들라 짧지만 거역할 수 없는 어명이었소. 선비는 천근만근 같은 고개를 억지로 들어 올렸소. 숙종의 눈빛이 선비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지. 그 눈은 어젯밤의 장난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소. 왕조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하들을 쥐락펴락하는 날카롭고도 깊은 군주의 눈이었소. 숙종이 천천히 선비 앞에 탁자에 앉으며 손짓했소. 앉아라. 내 너와 못다 한 술잔을 기울이려 불렀다.
전하. 어찌 감히. 어명이다. 앉아라. 선비는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앉았소. 숙종은 곁에 있던 주병을 들어 직접 선비의 잔에 술을 따랐소. 쪼르르. 술 따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지. 어젯밤 내가 한 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숙종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소. 내궐 안에 갇혀 간신배들의 달콤한 보고만 듣다 보니 백성들이 탐관오리의 수탈에 신음하고 고지식한 선비들이 뜻을 펴지 못하고 썩어가는 꼴을 미처 다 보지 못했더구나. 내가 나를 장님이라 욕한 것은 욕이 아니라 아픈 곳을 찌르는 침이었다. 숙종은 자신의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탁자를 내리치며 말을 이었소. 허나 그 호통에 선비의 어깨가 다시 움츠러들었소. 욕을 하는 것은 쉽다. 허나 고치는 것은 어렵지. 너는 어제 나라를 뒤엎어야 한다고 했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할 방도라도 가지고 있기에 그리 큰 소리를 친 것이냐. 아니면 그저 술주정뱅이의 헛소리였더냐. 숙종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소. 이것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소. 임금이 인재를 시험하는 면접이자 선비의 목숨을 건 단판 승부였던 것이오. 만약 여기서 우물쭈물하거나 그저 살려달라고만 빈다면 숙종은 실망하여 그를 내칠 것이 뻔했소. 선비는 마른 침을 삼켰소.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네.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니 뱃속 깊은 곳에서 다시금 어젯밤에 그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소. 그는 평생을 초야에 묻혀 책을 읽고 상소를 올렸으나 무시당했던 세월을 떠올렸소. 그래, 기왕 죽을 거라면 임금 앞에서 내 뜻이라도 시원하게 밝히고 죽자.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임금이 따라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소.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화끈한 기운이 돌았지.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정색을 하고 숙종을 똑바로 바라보았소. 전하, 소신 비록 시골 구석에 박혀 사는 어리석은 유생이오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숙종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소. 말해보라. 전하께서는 붕당의 폐해를 없애고자 환국을 단행하셨으나 이는 결국 윗물의 물길만 바꾸었을 뿐 아랫물의 흙탕물은 그대로이옵니다. 지방 수령들의 수탈은 그들이 조정의 당파를 뒷배로 삼고 있기 때문이요.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세법이 불공정하여 가진 자들은 배를 불리고 없는 자들은 뼈를 깎기 때문이옵니다. 선비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소. 진정 나라를 뒤엎으시려거든 벼슬아치들의 당색을 보지 마시고 그들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 탐관오리들부터 쳐내시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을 꺼냈소.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승지들과 내관들을 멀리하시고 오늘처럼 미복 차림으로 저작거리에 나가시어 백성들의 썩은 내 나는 순결을 직접 맡으시옵소서. 그리하지 않으시면 전하께서는 영원히 구중궁궐의 화려한 감옥에 갇힌 눈뜬 장님이 되실 것이옵냐. 말을 마친 선비는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처분을 기다렸소. 정자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소.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했지. 일각이 여삼추라 했던가. 그 짧은 시간이 선비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소. 크아! 갑자기 숙종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소.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연못의 잉어들이 놀라 튀어오를 정도였소. 좋다. 아주 좋아. 내 평생 수많은 신하를 거느렸으나 내 면전에서 나에게 감옥에 갇혔다 말하는 놈은 내 놈이 처음이다. 숙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비에게 다가갔소. 그리고 직접 선비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진사라 하옵니다. 김진사, 너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대신 더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숙종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선비의 손에 쥐어주었소. 그것은 어젯밤 주었던 옥장식이 아니라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는 특별한 권한을 상징하는 마패였소. 외금부 도사로 임명하노라. 너는 지금 당장 내려가 너를 고문했던 그 사또 놈부터 잡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 내 눈앞에 가져오너라.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진짜 내 목을 칠 것이다. 선비의 손에 쥐어진 마패가 묵직했소. 그것은 단순히 쇳덩어리의 무게가 아니었소. 한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책임의 무게였지. 선비는 감격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숙종을 올려다보았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신, 뼈가 가루가 되도록 뛰겠나이다. 그 시각,
궁궐 밖 육족거리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소. 어젯밤 내금이가 관아를 들이닥쳐 죄인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조정의 실세들 귀에 들어간 것이오. 뭐라. 주상께서 미복 자맹을 나가 만난 자를 궁으로 데려오셨다고. 그 자가 주상께 험한 말을 쏟아부었다는 소문도 있소이다. 이거 큰일이군. 혹여 그 자가 우리의 치부를 주상께 고해 바치기라도 한다면 노론의 영수이자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던 우의정의 집 사랑방, 곰방대를 문 대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소.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밝혀질까 전전긍긍하며 어둠 속에서 은밀한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네. 궁궐 안에서는 김진사가 숙종의 칼이 되어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궁궐 밖에서는 그 칼을 부러뜨리려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으니 과연 김진사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에서 살아남아 탐관오리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거대한 권력의 파도에 휩쓸려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까? 자, 이제 귀를 기울이시게. 궁궐 안에서는 새 칼날이 벼려지고 궁궐 밖에서는 그 칼을 부러뜨리려는 검은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다. 마패를 손에 쥔 김진사가 국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조정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소. 이미 소문은 발없이도 천리를 달렸으니 우의정이야 노론의 핵심 대감들은 사랑방에 모여 곰방대 연기를 피워올리며 저마다 낯빛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김진사 한 사람이 아니었소. 그 뒤에 서 있는 숙종의 눈빛이었소. 왕이 직접 저작거리로 나가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나 다름없었지. 저 자를 살려두어서는 아니 되오. 한 달을 넘기지 못하게 하시오. 우의정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사랑방의 촛불을 흔들었소. 대감들의 눈빛이 일제히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 음모는 그렇게 연기처럼 피어올랐소. 한편 김진사는 의금부 도사의 관복을 입은 채 곧장 첫 행보를 시작했소. 목적지는 바로 자신을 형틀에 묶고 매질을 가했던 그 관아였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소. 그것은 임금이 보낸 첫 번째 신호탄이었지.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에게 보내는 경고, 즉 이제 눈을 뜬 임금의 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었던 게요. 관아에 들이닥쳤을 때 그 사또라는 작자는 마침 아전들과 둘러앉아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소. 김진사를 알아본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지. 마패를 들어보이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어서시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소. 허나 그 한마디에는 간밤의 형틀에서 이를 악물며 삼켰던 모든 신음이 담겨 있었지. 사또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소. 술사발이 뒤집혀 마룻바닥을 적셨으나 아무도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소. 어명이요. 당신이 이 고을에서 거두어들인 불법 군포장부를 모두 가져오시오. 그리고 탈취한 백성들의 솥단지며 곡식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도 낱낱이 불어야 할 것이오. 한 시즌도 되지 않아 관아 창고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긁어모은 곡식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소. 그것만이 아니었지. 장부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거두어간 군포, 갓난아이에게 매긴 세금, 도주한 유민의 목까지 살아있는 이웃에게 떠넘긴 인정, 린징의 죄목이 빼곡했소. 김진사는 그 장부를 손에 쥐고 입술을 깨물었소. 아비가 옥에서 얼어 죽던 그해 겨울. 이 장부에 우리 아비 이름도 적혀 있겠구나. 그는 눈물을 삼키고 사또를 포박했소. 그리고 곡식 가마니를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소. 허나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 관아의 창고가 열리고 곡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더니 어디선가 늙은 아낙 하나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통곡을 터뜨렸소. 아이고, 이제야 하늘이 눈을 떴나. 그 울음소리가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소.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앙상한 아이의 손을 잡은 어미도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도 모두 쏟아져 나왔소. 김진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소. 말발굽 소리가 난데없이 울렸소. 뒤이어 낯선 복색의 무사들이 관아 마당을 포위하기 시작했지.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소. 노론 측에서 보낸 자들이었소. 사복을 입었으나 배후가 어디인지는 뻔했지. 그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냉랭한 목소리로 내뱉었소. 도사나리. 어명이 있다나 우리 대감께서는 그 어명의 진위를 의심하고 계시오.
잠시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소. 김진사는 천천히 마패를 들어 올렸소. 그리고 두려움 한 점 없는 눈으로 그들을 둘러보았소. 간밤 관아에서 매를 맞으며도 이름을 팔지 않았던 그였소. 숙종의 눈앞에서 죽을 각오로 직언을 올렸던 그였소. 이깟 칼날이 무섭겠소. 좋소. 가겠소. 김진사가 담담하게 말했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지. 그러나 김진사는 마을 노인 하나를 향해 몸을 돌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소. 영감,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한양의 사원부 앞길에 가서 크게 소리쳐 주시오. 아무 말도 필요 없소. 그저 마패든 도사가 잡혀갔다고만 하면 돼요. 노인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소. 무사들에게 에워싸인 채 걸어가며 김진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소. 구름 한 점 없는 서리빨 같은 겨울 하늘이었지.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갔소. 전하, 소신이 쓰러지면 그것은 소신 혼자의 패배가 아니옵니다. 부디 그 눈을 계속 뜨고 계시옵소서. 그는 입속으로 그 말을 대내며 눈을 감았소. 궁궐로 달려간 노인의 외침이 사원부 대청을 뒤흔든 것은 그로부터 반시즌도 지나지 않아서였소. 그리고 그 소식이 편전에 앉은 숙종의 귀에 닿기까지는 한 끼 밥이 식을 시간도 걸리지 않았지. 숙종은 보고를 받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붓을상 위에 탁 내려놓았소. 눈빛이 변했소. 그것은 분노였소. 허나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아니었지. 냉수 한 동이를 들이부은 듯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하며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운 군주만이 지닐 수 있는 분노였소. 숙종이 나직하게 그러나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소. 내금이장. 예, 전하. 짐이 직접 간다. 그 한마디에 편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소. 내관들이 허겁지겁 용포를 펼쳐들었소. 이번에는 무명도포가 아니었소. 붉은 골룡포였소. 이번에는 미행이 아니었소. 정면 돌파였소. 조선의 지존이 허리를 세우고 일어서는 그 순간 궁 밖에서 검은 손을 뻗었던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곧 뼛속으로 알게 될 터였소. 과연 숙종은 직접 나서서 김진사를 구하고 노론의 검은 손을 쳐낼 수 있을까? 아니면 뿌리 깊은 권신들의 장벽 앞에 임금의 칼날마저 꺾이고 말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다. 국문을 박차고 나선 임금의 붉은 골룡포 자락이 겨울바람에 나부끼는 것으로부터 이 기막힌 밤의 대서사가 마침내 그 끝을 맺게 되는 이야기를 말이오. 숙종이 골룡포를 입고 가마에 오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소. 정식으로 어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온 한양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었소. 내관들이 만류했소. 승지들이 엎드려 가냈소. 허나 숙종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지. 오히려 어가를 꾸리라는 명이 더욱 단호해졌소. 짐이 오늘 육조거리를 지날 것이다. 병조판서, 형조판서, 그리고 우의정을 어가 앞으로 불러 세워라. 그 한마디에 궁궐이 발칵 뒤집혔소. 우의정의 사랑방에도 소식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소. 모여 앉아 곰방대를 물던 대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지. 우의정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소. 멀리 궁궐 방향에서 취타대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소. 둥, 둥, 둥. 그 북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관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을게요. 망했구나. 우의정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소. 한편 김진사는 노론 측 무사들에게 이끌려 어느 빈 창고에 갇혀 있었소. 손목이 묶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소. 오히려 그는 가슴속이 기이하리만치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소. 아비가 얼어 죽던 그 겨울 이후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할 것을 다 했소. 전하가 움직이시느냐 마느냐는 이제 하늘의 몫이오. 그는 묶인 손을 모아 눈을 감았소. 그때 밖에서 취타대 소리가 들려왔소. 처음에는 희미하더니 점점 가까워졌지. 뒤이어 무사들의 발소리가 급박하게 흩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창고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소. 쾅! 하고 문이 열리며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소. 역광 속에 선 사람의 얼굴을 김진사는 단번에 알아보았소. 내그 미장이었소. 그 뒤로 붉은 골룡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이 보였지. 어가가 거리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소. 숙종이 가마에서 내려 직접 서 있었소.
한양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 김진사는 비틀거리며 창고 밖으로 나왔소. 맑은 겨울 하늘과 붉은 골룡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소. 눈물이 흘렀소. 억울해서가 아니었소. 감격해서도 아니었소. 그것은 평생을 초야해서 책을 읽으며 나라를 걱정하던 한 선비가 마침내 자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소. 숙종이 천천히 걸어왔소. 한양 백성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이 무릎 꿇은 선비 앞에 멈춰섰소. 고개를 들라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소. 숙종의 눈에는 어젯밤 술상 앞에서 보았던 그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소. 장난기는 사라지고 없었으나 그 바닥에 흐르는 진심만큼은 변함이 없었지. 짐이 너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소. 임금이 신하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내 아비가 죽어나간 그 겨울, 짐은 구중궁궐에 앉아시 한수를 읊고 있었다. 그것이 죄라. 그 말 한마디에 주변에서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소. 노인들이 소매로 눈을 훔쳤고 안악들이 고개를 떨궜소. 그들 모두에게 죽어간 아비가 있었고 팔려간 딸이 있었고 목을 맨 이웃이 있었으니까요. 숙종은 다시 입을 열었소. 이번에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지. 허나 짐은 이제 눈을 떴다. 그 눈을 뜨게 해준 자가 바로 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가 뒤에 불려나와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우의정 이하 대신들을 바라보았소. 그 눈빛 하나에 대신들의 무릎이 스스로 꺾였소. 하나둘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다. 짐이 이 나라의 임금이 돼 백성의 신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짐의 죄다. 허나 그 신음을 짐의 귀에 닿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자들의 죄는 어찌할 것인가. 형조판서, 말해보라. 형조판서는 이 말을 바닥에 찌으며 벌벌 떨기만 했소. 숙종은 더 기다리지 않았소. 품에서 교지를 꺼내 내금의장에게 건넸지. 그것은 이미 작성된 것이었소. 어가에 오르기 전 편전에서 직접 붓을 들어 써내려간 것이었지. 우의정 이하 불법으로 군포를 착복하고 백성을 수탈한 지방수령 13명의 파직과 재산 몰수를 명한다. 올수한 재산은 전량 진율청으로 넘겨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라. 그리고 김진사를 사헌부 감찰로 임명하여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게 하라. 교지가 낭독되는 동안 육조거리는 처음에는 조용했소. 그러다가 어디선가 박수 소리 하나가 터져나왔소. 그 다음 둘, 셋, 수백 명의 손이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했지. 구경하던 상인이, 지객꾼이, 보따리를 인 안악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렸소. 그 소리가 한양 도성을 가득 채우며 하늘로 솟구쳤소. 김진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소. 귀 속에서 아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 그리고 간밤에 박노인이 목을 맸다던 그 마을에 딸을 팔았다던 김서방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소. 들으셨소. 아버지, 그 후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하자면 이렇소. 우의정은 관직에서 쫓겨났소. 탐관오리 13명의 재산이 진율청으로 흘러들었고 그의 겨울 한양과 삼남지방에 굶주린 백성 수만 명이 그 곡식으로 봄을 넘겼소. 김진사는 사헌부 감찰로서 전국을 누비며 썩은 곳을 도려냈소. 그는 출세를 탐하지 않았고 파격적인 벼슬도 2번이나 고사했소. 그저 자신이 살아온 남산골의 그 헐벗은 선비로 남고 싶었던 게지. 숙종은 그 후에도 때때로 미복 차림으로 저작거리에 나섰소. 매번 내관들이 간을 조리며 뒤를 따랐지만 임금의 발걸음은 점점 거침없어졌소.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편전의 눈빛이 조금씩 더 깊어졌소. 한 가지 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소. 그 이듬해 봄, 남산골 자락에 새 초가집이 한 채 들어섰소. 낡아빠진 석가래를 걷어내고 반듯하게 얹은 새 지붕이었지. 누가 지어주었는지 아무도 몰랐소. 허나 마루 끝에 고이 얹어있던 옥장식 하나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소. 그것은 5 발톱을 가진 용, 오조룡이 새겨진 옥이었으니까요. 자, 이것으로 임금의 정체를 모르고 나라를 뒤엎자 외쳤던 그 선비와 술상을 마주했던 숙종의 기막힌 밤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소. 역사는 늘 이런 것이오.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보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의 낮은 문이 때로는 더 큰 진실을 품고 있는 법이지.
그리고 임금을 진정한 임금으로 만드는 것은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라 차갑고 시큼한 탁주 한 사발을 함께 기울일 수 있는 용기였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소.